한 6, 70% 정도는 이제 하락을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넘어왔어요. 진짜 하락장이다라고 하려면 네네네. 그 시장에 미분양이 있어야 돼요. 폭락에 가깝게 하락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라고. 예, 예. 알아서 잡히고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죠. 그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하향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그 원희룡 장관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네. 이제 하락을 원한다. 하락을 원하는데 이제 네. 하락 안정. 그럼 지금 이제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책을 네. 괜히 이제 이 긁어부스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아, 그냥 지금 놔둬도 알아서 뭔가 약간 슬슬 다운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타 채널인가 제 유튜브 채널인가에서 제가 정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너 뭐 하냐 이렇게 욕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일종의 하는 신용만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고 그게 소비를 위축시키는 걸로도 영향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앞에 전제가 빠진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원래 안정적이었다라면 원래 안정적이었다라면 완만한 우상향이 훨씬 좋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급등한 상황에서의 이제 옆으로 기는 안정 상황은 예, 그것도 약간 부담인 거죠. 어쨌든 집값은 지금 굉장히 비싼 상황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서민들을 위하거나 좀 뭐 약자들을 위한다라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현철 소장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그 하락장은 아직 그럼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락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려면 이제 네네네. 진짜 하락장이다라고 하려면 네네네. 그 시장에 미분양이 있어야 돼요. 미분양이 있냐 없냐와 차이가 뭐냐면 네. 주변 이제 강한 그 다른 요인들,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강하게 상승 요인 같은 게 강하게 작용을 한다. 네. 그러면 미분양이 있는 건요. 그냥 하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없는 거는 방향을 턴할 수 있어요. 지금 슬슬 지방은 미분양이 좀 생기고 있고 네. 서울도 미분양이 약간은 있다고는 하고 네. 그러면 약간 턴 시그널이 서울에선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네. 지방 어떤 도시는 대구 같은 데는 이제 완연한 하락이죠. 저는 어떤 도시라고 했는데 네. 이제 대표적 미분양이 많은 도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항상 여기서. 전통적으로 그랬고 그렇죠. 하락놀이라는 게 네. 쉽지가 않은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좀 하고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작년만 하더라도 욕을 좀 많이 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올해는 사람들이 약간 태도가 좀 달라졌죠. 네, 맞아요. 소장님을 보는. 그렇죠. 예. 이제는 그 작년에 이제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좀 미리 네네. 예견하듯이 이제 예견하고 네. 이제 욕은 이제 충분히 먹고 그게 이제 시장이 제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약간은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 하락만 욕 먹는 게 아니고요. 네. 폭등도 욕을 먹습니다. 뭐 조장한다고요? 아니면 막. 그러니까 이 욕을 먹을 때는 항상 시장과 이제 앞으로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2019년에 이제 폭등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때는 좀 침체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침체 분위기에 폭등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열도당토 않은 소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투기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잡이다. 그 건설사의 대변인이라든지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놈이 나와서 네. 뭐 이상한 소리 한다. 뭐 네. 이런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이 미친놈 소리도 듣고 예.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 하락장을 작년부터 이야기하실 그렇죠. 때도 예. 또 그때도 그러셨을 비슷하게, 거고. 예. 시작을 지금은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왔어요. 한 6, 70% 정도는 이제 하락을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넘어왔어요.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으로 가는 걸까요? 왜냐하면 또 심리를 굉장히 그렇죠. 강조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하락을 공고화시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 항공모함처럼 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번 턴하고 나면 그 방향으로. 또 바뀌지 않아요. 진짜 바뀌는 게 어려워요. 아, 부동산 이제 강세장은 끝났다. 그렇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 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집을 가진 분들,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아직도 하락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죠. 근데 강세장의 끝이냐? 아니면 약간의 안정기냐? 하락장이냐? 급락장이냐? 이 네.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은 어느 정도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상으로 네. 지금은 정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정체기를 지나면 또 완만한 하락기가 시작이 돼요. 네. 그 하락기 동안에 미분양이 서서히 생기면서 조금씩 누적이 돼요. 미분양이 이제 많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3만 한 8천 건, 3만 8천 세대 정도가 이제 미분양이 최고치거든요. 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 5천 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이제 그 정도에 근접해지면 최대치가 되는 거죠. 미분양 쌓인 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락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고, 그리고 하락을 이제 폭락에 가깝게 하락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입주 미분양이 생길 때. 아, 준공후 미분양. 그렇죠. 악성 미분양. 네. 그러니까 옛날에 생겼던 미분양이 네. 예. 3년 동안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3년 동안 입주할 때까지 이제 팔면 되는데, 네. 그때까지도 안 팔린 분양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집을 다 짓고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빈 집이 이제 몇 동이 막 불이 쫙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집이 있으면 이 집은 무슨 상태가 되냐면 프리미엄이 아예 없어요. 프리미엄이 아예 없고 원분양가보다 낮아요. 이제 마이너스 그렇죠. P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입주자들이 이때 네. 거의 패닉 상태가 돼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런 거 많이 봤었는데. 예, 많았어요. 그때. 저도 그때 집 네. 보러 다니면서 불 꺼진 집들 많아가지고 네네. 얼추 한 10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 안정기, 네. 완만한 하락기, 그리고 하락이 가속화되는 네네. 기간, 그 다음에 폭락장.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는 혹시 지금은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게, 깊이로 예, 봤을 때도 그 그렇고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하락 시작하고 하락기만, 예. 하락 사이클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락기만 5년에서 6년 정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이제 되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이 누적된 규제들 있잖아요. 예. 이게 서서히 다 풀립니다. 서서히 완전히 다 풀리게 돼요. 네. 그래서 하락기, 바닥기가 되면 규제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세금 구조에서 이 일반적인 세금 구조도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네. 그 무이자 대출은 그냥 기본이고요. 네. 확장비 무료. 그다음에 건설사에서는 이제 뭐 냉장고 제공.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미분양이 나니까. 3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갖춰지죠. 바닥권에서. 네. 근데 안 써요. 풀 수 있는 규제를 거의 다 푸는 게 네. 거의 하락이 가속화될 때예요? 아니면 거의 폭락장일 때 나올까요? 그게 서서히. 지금 순서대로. 지금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하나둘씩 예, 던지죠. 하나둘씩 풀어주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없을 만할 때 하나둘씩 푸는 거예요. 뭐 종부세 완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규제 지역 완화 이제 풀어줬잖아요. 일부 네네. 지방 지역을. 같은 경우도. 예. 근데 이게 투기 과열 주고 해제해주고. 그렇죠. 그게 지역이 어떤 지역은 왜 풀어줬지? 어떤 지역은 왜 안 풀어줬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풀어줘도 큰 영향이 없을 때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네네네. 풀어주면 다시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런 데는 안 풀어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하락 분위기가 더 가속화되면 그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정 규제 지역을 풀어주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예, 조금 더 이제 하락이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종합적인 거는 이제 이 규제 지역이거든요. 네. 지역 안에 이제 모든 총망라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풀어주면 거의 다 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규제 지역 하나 풀어주면 다 풀리는 겁니다. 웬만한 건. 그게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렇죠, 걸 테고.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살려야 될 필요성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침체가 되면 정부도 이제 또 너무 침체되는 것도 싫어하니까 네. 다시 안정으로 이제 그 안정으로 가려면 이제 약간 상승 또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려면은 이제 규제를 풀어야죠. 거시경제부터 뭐 변화가 나타나면 또 다른 이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거시경제는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 네.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때 네. 그 시장을 추세를 완전히 바꿀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예, 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막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새로 집을 사기는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된다면 네. 만약에 다시 금리 인하기가 온다면 예, 예. 다시 집을 사기도 좀 쉬워지고 네, 네. 그럼 그 사이클 때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바뀌어요. 금리로는? 예. 전혀 안 바뀌는 이유가 네. 집을 사는 이유가 원래 목적이 있거든요. 네. 시세 차익이에요. 시세 차익이 목적인데 예. 집값이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을 풀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돼도 네. 집을 사는 목적 자체가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시세 차익이 안 생기고 오히려 손해보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는 있겠지만 네. 그 이상의 가격을 움직일 만한 요인들은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그 3프로 이진우 기자, 이진우 선배한테 예. 근데 그분은 그때 반대 이야기를 했던 그때 폭등장이었으니까. 네. 근데 폭등장이어도 그럼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때 그 정반대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게 맞아요. 네, 폭등장일 때는 금리를 올려도 못 잡는다. 네. 제 개인적인 네, 기준으로는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시장의 이해도는 예. 이진우 기자님 제일 높다. 우리 이프로님 한번 더 모셔야 되는데 그럼. 네, 그때랑 시장의 뭔가 방향만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혔을 뿐 네. 뭔가 처방이라든지 그게 먹히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고 네네. 생각을 왜 하시면 그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네네네. 그런 거는 2차 요인으로 제가 구분을 해요. 2차 요인의 특징은 시장 상황하고 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 방향이 같으면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르면 거의 효과가 없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리 같은 경우는 예. 상승장이다.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때 금리가 인하되면 저금리 상황이면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죠, 같으니까. 그렇죠. 예. 둘 다 상승이니까. 근데 상승장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그럼 하락 요인이잖아요. 네. 하락 요인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상황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네. 그럼 상승 요인이죠. 네.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 네. 그럼 방향이 같죠. 둘 다 하락이죠. 네.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부스터샷이네요, 금리는. 그렇죠. 네, 방향을 그러니까 바꾸는 거라니까. 2차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이것도 2차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인구도 그렇고요. 인구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구도 2차 요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금리나 인구론을 1차 요인으로 갖고 와 버리면 약간 오류가 부동산 생기는 시장을 거죠. 잘못 볼 수도 그렇죠. 있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1차 요인은 뭐 미분양이라든지 뭐 공급, 그렇죠. 예, 사람들의 심리. 대중 심리가 가장 이게 항공모함처럼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네. 이 방향을 턴시키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중 심리의 힘으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1차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전세. 아. 바닥에서 이제 전세고요. 네.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분양인데 이제 분양 중에 특히 미분양이 그 추세를 바꾸는 요인. 분양. 그리고 이제 강한 힘이 적용되긴 하는데 약간 효과가 좀 애매하지만 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책. 최근에 전세 가격도 떨어진다던데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도 이제 집값을 밀어 올려주는 요인이 아니라 집값을 같이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는 이제 집값에 영향이 거의 없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네. 큰 영향이 없어요. 전세가 올라갈 때는 좀 밀어 올려주는 요인은 되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그게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의 전세가 이제 1차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바닥에서만이. 네네.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딱 붙어요. 네. 그래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 올린다는 거는 이 공간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전세난이 그때 생겼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 전세난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근데 네. 매매가랑 전세가랑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없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 뭐냐? 밀어 올리는 거죠. 네. 예,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닥에서. 그렇죠. 상승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전세가율이 벌어져요. 네. 그럼 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움직여도 영향이 없는 거죠. 집값이 오를 때는 네. 전세 가격도 좀 같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네, 한 2, 3년 맞습니다. 동안은. 네. 그래서 항상 전세가율이라는 게 한 70% 이상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이게 누가 끌어주고 누가 땡겨주고 누가 밀어주고 이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매매가 상승률과 네. 전세가 상승률이 달라요. 매매가 상승률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니요, 매매가. 상승률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전세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벌어지게 돼요. 네. 최근에 그랬죠. 특히. 예. 근데 원래는 이게 2007년도, 8년도 전세가율, 서울 전세가율이 얼마냐면 38%예요. 집값이 1억이면 네, 네. 전세가 3,800만 원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이제 최고치에 이를 때 2006년도, 7년도에 네. 그때의 38%까지 떨어져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서울이 50% 조금 넘거든요. 네. 50%좀 넘는 건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 3법 때 전세가가 또 한 번 뻥튀기가 굉장히 전세난이 한 번 또 생겼거든요. 그 법 초반에. 예. 네. 그때 그 통계치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5년 시기에 네. 전세난이 있었는데 그때는 통틀어서 다 전세난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올라간 전체 가격보다 예. 그 6개월 동안에 올라간 가격이 더 컸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임대차 3법 도입되기 그 직전에 막 미리 올려놓자 막 이런 네. 붐들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지금 일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꽤 높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면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0%대나 아니면 40%대에 지금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 50%대 초반. 네. 그거면은 평소보다는 전세가율이 높은 건가요? 옛날 똑같은 상황하고 비교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죠. 근데 그게 집값을 밀어 올려줄 정도는 아닌 거고.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그러면 지탱이 될 수 있는 전세가도 아닌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떨어질 폭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게 그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전세가가. 네. 근데 이제 떨어질 폭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다만 요즘에 특정 지역에서는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거는 아니고. 네. 다만 요거는 영향을 줄 때는 밑에서 붙었을 때 이걸 밀어 올려주는 그렇죠. 효과. 예. 이제 확실히 이거는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